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주입니다. 이제 우리는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8월 31일 토요일 자연이 그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일찍 대전 가는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에 가서 대전일보 대기자를 만나고 점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이것저것 나누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돌아오는 그 기차를 타고 ITX라 그러나요? ITX 그거는 좀 새마을호라도 좋은 겁니다. 할인도 안 해주는 기차를 타고 영동에 내려서 또 영동에서 다시 황간까지 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도 하루 쉬었습니다만 이제부터 인도네시아 뉴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콤파스 신문은 교황 방문에 따른 자카르타의 주차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주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자카르타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정치권 뉴스로는 지방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톱 뉴스로 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스나얀 주변의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또 교황의 방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 그저 참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간은 이 문제로 떠들썩하다가 슬그머니 이런 이슈는 가라앉아 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카르타의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는 오늘 내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의 교통의 흐름 문제도 미리미리 정비를 해놨어야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자카르타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리고 경찰이 통제를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황이 탈 차를 보니까요 무게차입니다. 그냥 무게차를 타고 아마 그 교인들 사이,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그냥 경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만은 교황이 무게차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카르타의 최악의 공기 오염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거는 이슈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이 아마 자카르타에서 무게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은 아마 숨이 막힐 겁니다. 이런 그 최악의 오염, 공기 오염은 아마 처음 경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황의 나이도 나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고 있는데요. 자카르타에 오염된 공기를 좀 많이 마시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분에게 아주 치명적인 건강 해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교황의 자카르타 방문 행사를 준비하는 걸 보면은 천주교 신자들을 기준으로 행사가 진행되거나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어떻게 잘 모시느냐,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게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교황이 중심이 아니죠. 교황보다는 천주교 교인들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사의 주체가 교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편의는 참가자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지방선거에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후보 기일을 3일 더 연장을 해서 나홀로 후보 지역을 좀 메꿔보라는 그런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큰 연정 그룹이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현상인데도요, 그냥 후보자만 더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더 나오면 뭐하나요? 당선 가능성이 제로일 것이기 때문에 나온다 한들 그런 것은 뭐 의미가 없죠. 그 전에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이 당과 저 당이 다 한데 뭉쳐가지고 이런 대연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깨야만 이런 게 바로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게 내둬야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끼리끼리 정치권의 그런 권력을 다 해먹는 그런 그 정치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정치인들은 그저 너나 나나 그저 누구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전국이 51개 지방선거 후보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44개 지방선거구에 한 명만 후보가 등록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4개 선거구에요, 한 사람의 입후보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이나 이런 군소정당이 후보자를 내봤자 거기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대규모 연정이 낸 후보가 다 차지할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거는 누가 어느 당 혹은 어느 연정그룹의 공천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자질이라든지 어떤 인기는 거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K-팝 뒤에 숨겨진 성범죄 스케줄 뉴스가 콤파스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이 K-팝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즉 NCT라고 하는 K-팝 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NCT의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하던 문태일이라는 자가 성범죄 혐의로 그룹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K-팝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기지만은 이런 섹스 스캔들 때문에 오개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K-팝 가수들이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버닝썬 사건이 최고 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아직도 그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제가 볼 때 이들은 가수로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또 인기는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수 이전에 이들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심심하면 일어나는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만연한 젊은이들의 자기중심적 그런 만용과 인기만 얻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전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K-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하나의 음악 내지는 춤의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팝 그리고 R&B 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춤추는 힙합 음악과 한국 특유의
정적인 문화 요소를 결합한 것이 K-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팝은 2010년 말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 차트를 휩쓸면서 세계적인 한류 현상으로 우뚝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K-팝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운동이요,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이었죠.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미투도 한동안 뭔가 좀 사회정화를 하는 것 같더니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멈췄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미투 문제도 겁나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한국의 여성 성희롱 사건들은요, 여성 불평등 문제로까지 번져서 지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불평등 국가로 한국이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한국에서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조치가 여성이 우울할 때 사회가 여성을 때려서 또 혹은 때리는 그런 또 다른 해결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건 좀 믿어지지가 않는 기사 같습니다. 그리고 일면톱 기사 중에서 조코이 대통령이 FAO, 그러니까 UN의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식량안보상을 받고 있는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만 일면에 실고요, 기사는 좀 뒤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쪽팔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쌀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고 또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수백만 톤의 쌀을 수입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AO가 인도네시아에 최고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은 뒤로 미루고 15면 뒤쪽으로 미루고 사진만, 조코이 사진만 하나 이렇게 커다랗게 보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코이 대통령은 FAO 퀴동위 중국어 발음입니다. 큐로 씁니다. 퀴동이라고 하는 중국계 사무총장으로부터 식품 및 농업 분야의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식량 독립과 주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식량 안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우선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말은 애써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퀴동이 중국계 사무총장은요, 조코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농업식량 시스템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다니까 이 상을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것은 식량 자급 실적을 내는 것보다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수여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FAO 사무총장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인도네시아의 아부하교에서 이런 상을 외교적으로 주자고 해서 주는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논평에 인도네시아 향후 외교 노선을 점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들어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중심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1948년 반둥회의를 기점으로 비동맹 국가들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산권 국가가 경제적으로 패망하면서 비동맹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깨져버리고 말았고요.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을 대표하는 국가로 남고 싶어 한다는 그런 외교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나라들과 이슬람 국가들을 한데 모아서 좀 힘을, 국제적인 그런 파워를 모으려면요, 그만한 자금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하르토 대통령 때는 자금력보다는 인도네시아에 나는 쌀을 억지로 긁어가지고 쌀을 대주고 유엔에서 한 몫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비동맹 깃발 아래 모인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수하르토를 중심으로요,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죠. 그 이후 구스투르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 때는 그런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가 조코위 대통령 때 외교적으로 자신이 있었는지 비동맹 국가들과 또 이슬람 국가 동맹들을 하나 둘씩 방문하고 그들과 연합을 하는 그런 동맹을 맺는 그런 그 기조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나 이슬람 국가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돈이라든지 식량을 그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쌀도 부족하고요, 돈도 없으니까 어느 나라가 인도네시아의 뒤를 따라서 국제적으로 또 혹은 유엔에서 인도네시아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외교적인 향후 진로,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과 브라보 대통령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점쳐보는 그런 내용을 좀 한번 특집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